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7% 오른 2,423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0.8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2시경 상승폭 빠르게 둔화되면서 3시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400선의 턱걸이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주의 매물 출회되면서 반락했는데요. 개장까지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틀 연속 이렇게 또 새벽에 출근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통해서 한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조마조마한 상황들 언제까지 지속되나 싶은데요.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 본격적인 강세장에 대한 시점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2분기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그때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와 같은 뭐 하락세 혹은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미국 재정 문제. 또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11월 중순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좀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맞아요. 지금 어쨌든 뭐 고금리 이런 거는 계속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커지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뭐 공화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요. 다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이든이 행하던 정책들을 다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이 반응했던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네. 이제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안 했죠.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거를 너무 희망적으로 물론 이 전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이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거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연준에서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고용 지표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네.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있지만 그래도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경제와 상황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동결을 하면서 이 5%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네. 그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2분기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반론을 좀 해보자면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은 괜찮지 않나, 항상 괜찮아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 통계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통계치가 어느 정도 또 신뢰감을 줄 수는 있지만 통계대로 되지는 사실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의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도 이제 생각이 비슷한 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면 그 시나리오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그냥 5% 수준에서 힘들다 하지만 버티고 가는 장이게 되면 시장도 힘들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은 채로 계속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지수가 2,400이지만 내년 이 시점에 갔을 때도 어쩌면 2,400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면 지금보다 시장은 더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라는 것 같고요. 이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정치적인 변수를 얘기하냐?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었던 건데 그 전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했었던 여러 가지 산업별 보조금이나 정책이 끌고 왔었단 말이죠. 2차 전지라든지 칩스4라든지 이런 어떤 그 밸류체인을 중국을 배제한 어떤 혜택에 의한 우리나라 2차 전지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내년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논거 자체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연준에서 이게 금리 정점이다 이런 부분들 강하게 시그널을 좀 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쭤보면서 밴드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도 지금 2,600을 돌파하지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2,400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만약에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좀 성향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은 뼛속까지 정치인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예요. 그러면 기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랑 성향 자체가 달라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떠한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뭐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그러한 수혜로 올랐던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어쨌든 돈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속된 말로 우리가 또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저는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작년부터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장에 다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너무 긍정회로를 돌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더해서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보수적인 접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선방한 섹터들은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있죠.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식품주 관련된 이야기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4.17%가 밀렸습니다. 네. 농심이 8% 올랐고요. 삼양이 3.48% 오르고 또 오리온은 0.48% 약보합 이렇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수급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료품 업종이 2001년 이후에 코스피 이렇게 하락할 때 시장 수익률을 밑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니까요. 대표적인 네. 방어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식료품주들 다시 좀 볼 때인가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 방어주를 지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식품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기 방어주라는 게 어쨌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SK텔레콤이라던가 KT 같은 그런 통신주들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게 우리가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스마트폰은 일단 무조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당 뭐 하나 두 개 최소한 하나는 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기 방어주인데 이게 지금 왜 경기 방어주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되고 있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이제 식품 관련주들을 이거 영업이익률 그리고 마진율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저 컨센서스상 지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 분들께서 이 지금 식품 관련주들 너무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컨센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선반영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선행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렇게 주가 오르다가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야 예상치보다 좀 뜨뜻미지근한데 이러면 그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또 며칠 동안 국제 유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맞아요.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둔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바로 경기 침체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주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금 경기에 민감하고 고금리와 경계 침체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더 지켜줄 수 있고 네. 앞으로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는 좀 좋은 흐름 가져가지 않겠느냐. 물론 뭐 2차 전지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해도 지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기 전이라고 좀 말씀을 네. 주셔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의 눈높이를 지금 어디에 맞추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배당주들도 뭐 7, 8% 지금 주는 배당주들도 좀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주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살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배당주들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도 좋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배당률이 높은 주식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제일기획이라던가 광고대행사 쪽도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은 빠졌는데 주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재미가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재미가 없는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럼 이럴 때 뭐 포트를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시장이 좀 좋아지고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는 이걸로 수익을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챙겨 가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너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하락장과 그리고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오히려 소형주라던가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경기 방어주에 오히려 내년까지 좀 보자. 배당을 받자라고 좀 보고 배당률까지 확인을 해서 이런 종목들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기 기본적으로는 방어주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 있게 반등하기엔 좀 어렵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이익의 가시성도 높고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을 못 올리지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이게 무슨 라면인데 똑같은 라면이지만 맛을 조금 더 강화됐다면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런 식의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마진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네네.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음식료주에 대한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체크박스 세 번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 식료품주들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분들의 그 이제 황금 연휴를 맞아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지지부진한 섹터가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굳이 화장품을 사겠느냐, 중국에서도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중첩이 돼서 한국의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부터 좀 네, 일단 알려주시죠. 저는 화장품주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굳이 화장품을 산다?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 사이에서 자국 제품을 쓰자라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애국 소비를 네, 말씀해 그러다 보니까 주셨고, 네.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를 볼 거면 차라리 OEM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ODM, OEM이라고 해서
그 제작 쪽, 아, 그러니까 코스맥스 화장품이요? 같은 예, 그런 쪽을 말하는 네, 네.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중국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네. 있죠. 시코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는 네. 브랜드들 그런 샵 같은 것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사실 그런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 ODM, OEM 하는 쪽에다가 맡겨서 그러니까 원래 OEM이 그러니까 ODM은 주문 받은 대로 만드는 거고 네. OEM이 자체적으로 바꿔서 개발해 주는 건데 코스맥스가 대표적인 OEM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맥스가 그때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 부분이고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경기 둔화 이슈와 경기 침체 이슈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소비 회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조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아요. 그 뒤에 내면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쉽게 못 올라간다. 근데 차라리 좀 본다 한다면 완성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곳보다는 오히려 코스맥스 쪽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향이 아닌 또 미국이나 일본향 네.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본이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품을 다각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곳을 늘리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너무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게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고 앞으로 뭐 미국 4분기에는 미국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앞으로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중국 매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발상으로 맞아요.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일 관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만 그런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중국 매출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좀 하락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하더라도 만약에 화장품을 사더라도 이게 더 지속 가능한 유커의 유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장기간의 그 추석 연휴 기간의 어떤 일회성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차라리 와서 미용이나 성형외과를 가지 화장품을 사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수요가 유의될 수 있는 국가나 뭐랄까 지역은 어디냐면 일본이나 미국 뭐 지금 당장은 좀 약간의 수요 준환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화장품을 바라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인들의 뭐 단체 관광객 또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소비 패턴을 보면은 어디에 돈이 흘러가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